집을 지으면서 있죠.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아요. 이 있죠. 국립공원이라는 지역적 특성이 집을 짓게끔 아주 편하게끔 만들어주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않죠. 그 얘기 좀 한번 얘기해 네. 주시죠. 예. 그러니까 저희도 국립공원 내 주택은 거의 처음이고. 그러니까 낯설어요. 낯설죠. 처음이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설계사를 정하고, 그 다음에 지역에 있는 철거 업체를 정하고, 그래서 이제 계약을 다 끝낸 후에 이제 철거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공사를 시작하기 위해서 이제 인허가 진행하고,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웬걸 그 철거 업체 사장님이 지역 업체 분이신데 너무나 부지런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철거를 그냥 얼른 해버리시고, 거기에다가 멸실 신고까지 알아서 그냥 해버리시고. 그러면 이제 국립공원 안에 기존의 건물은 사라지고 멸실이 있으면 대지밖에 없는 거네. 네, 대지가 된 거예요. 그럼 신축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안에 기존의 주택을 리모델링 했을 경우에는 그렇죠. 가능한 문제인데 철거업체분이 너무 부지런해서 철거했어. 네. 그럼 개념이 바뀐 거네. 네. 신축이 된 거네요. 그러니까 네. 거기에는 엄밀히 얘기해서 철거업체분이 너무 부지런하셨던 것도 있지만 설계회사에서도 그걸 못 챙겼고요. 저희도 그걸 못 챙긴 거죠. 그래서 책임을 면할 수는 없으나 아무튼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집을 지을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이거를 풀기 위해서 풀어야 되잖아요. 그건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힘들었죠. 네. 그래서 국립공원도 찾아가보고 지역에 있는 분들도 만나보고 공무원도 만나보고 다양한 어떤 그 접촉을 시도했죠. 건축주도 거의 그냥 안에 계시는 분은 거의 그냥 울다시피 하면서 마음고생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이 상황이 그냥 당해보지 않는다면 그냥 남일처럼 되겠지만 진짜 당사자 입장에서는 절실했겠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몇 차례 내려가서 방법을 찾고 그래 보니까 문제는 국립공원에 있는 그 담당자가 아주 답답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 거 이런 거 말씀하셔도 돼요? 아니 이런 몰라요. 이런 까먹었고 답답한 게 뭐냐면 너무 업무 편의적이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할 때 풀어갈 수 있는 여지가 틀림없이 있었어요. 멸실 신고를 하긴 했지만 등기상에 집이 있었다는 증빙이 있었죠. 여기에 멸실 신고를 했지만 등기, 그러니까 건축관리대장, 건축 이제 관리대장 안에는 주택으로서 아직은 존재하고 있었다. 다 등기 흔적이 있고. 등기 흔적이 있어도. 그 다음에 집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시점이 그렇게 길게 차이 나는 것도 아닌데 건축주가 비전문가인 건축주가 조금 마음이 급해서 철거했을 뿐이다. 서둘러 진행했는데 집이 없고 흔적이 없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전혀 건축할 수가 없고 그렇다고 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설득을 한 거네요. 설득도 하고 그 다음에 판례도 찾아보고 저기를 다 했는데 판례에도 비슷한 게 있어요. 그런 흔적이나 그걸 인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충분히 그걸 인정해 줄 수 있는 상황이었더라고요. 사진도 다 찍어놓고 동영상도 있었어. 하 소장님 얼굴을 보니까 그 당시가 절실했던 게 그때 생각하니까 그분들의 용도는 아예 그냥 농촌에 가서 살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 용도의 집은 뭡니까? 가서 살려고 하신 건 아니고요. 그분들이 보니까 야외 활동을 많이 하셨어요. 캠핑이라든가 이런 것들 많이 하신 분 같아요. 차량도 이제 그런 차량이시고 또 거기 여건도 어떻게 돼 있냐면 앞에 이제 이렇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과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대지도 재밌게 돼 있긴 한데 이제 대지도 비교적 전원 활동을 하기 아주 좋은 그런 상황이 돼 있어요. 그 건물 구성을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제 크게는 두 동으로 되어 있는데 진입로가 앞부분에 있다면 이렇게 서서히 올라가면 앞동이 먼저 한 동이 나오고 그건 이제 10평 규모예요. 앞동은 부모님이나 손님들이 오셨을 때 사랑채 그냥 쓰는 그런 동이고 손님용을 위한 사랑채가 하나 있고 그거를 앞동을 중심으로 뒤에 마당이 하나 작게 있고 마당 뒤쪽으로 다시 한 동이 있는데 그것도 역시 옹벽 그러니까
그 돌다미에 올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올려져 있으니까 한쪽이 뜨잖아요. 그러니까 앞동은 다리를 세웠는데 뒷동은 건물 하나를 더 놔서 필로티가 생겼던 얘기죠. 그렇죠. 필로티 한쪽 측면을 작은 건물 하나 놔서 거기는 창고와 옥외에서 쓸 수 있는 주방, 야외 부엌인 거죠. 야외 부엌이 들어가게 하고 아래층의 필로티 부분은 이제 폴딩 도어를 달아서 겨울철에도 쓸 수 있는 옥외 공간처럼 만든 거고, 그 위가 이제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집의 특징은 다락방이 있다는 거 플러스 주방이, 그러니까 부엌이 야외에도 하나 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저층 부분에 네. 그러니까 거실과 주방 용도로 해서 네. 생활 공간을 좀 넓히고 네. 거주 공간은 이제 다락방 공간으로 해가지고 공간을 조금 이렇게 아래층에 활동력 있는 걸 확보시킨 거네요. 네. 이동할 수 있는 이제 최대 규격은 우리나라 도로 사정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높이, 높이도 법적으로 통과할 수 있는 이제 높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규격에 맞게 되면 그 가장 경제적인 규모가 1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얘가 그러면 우리 제일 많이 들어갈 수 있는 트럭의 길이가 한 10m 정도 됩니다. 네. 10m의 폭은 한 3.5? 3.4m. 3.4m. 좀 더 넓은 것도 지나갈 수 있는데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지나가려면 3.4m를 넘어가면 이게 걸려. 못 들어가. 그 재밌네요. 설계 기준이 톨게이트 폭하고 연결되는 또 재밌네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을 검토할 때 이제 그렇게 되고, 이제 10m에 3.4면 그게 34제곱미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한 10평. 10평이죠. 어떠한 방법으로 놓느냐에 따라서 그 내부 공간과 외부 공간이 그 경계 짓는 거, 영역이 다양하게 변할 수가 있어요. 두 동을 만약에 놨다고 하면 동과 동 사이의 공간이 이제 하나의 영역이 되고 거기에 낮은 담장이라든가 약간 데크라든가 혹은 차양이라든가 이런 정도만 더해져도 재미난 공간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채, 동 이런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고, 어떤 면에서 보면 구성법, 구법은 전통 건축의 구성법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인터뷰 하다가 내용인데 말씀하신 게 어떤 기술적 운반의 어떤 한계들 때문에 정해져 있는 사이즈가 어떤 그런 공간의 특성을 구성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건 되게 재미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부엌의 크기는 싱크대, 식탁 이런 테이블이 결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거실 크기는 TV가 놓여져 있는 공간. 이제 이분들의 성향은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인정하고 오시는 게 있으시죠? 그 기본이 인정되는 게 뭐냐면 일단은 모듈러 건축이 어떤 거라고 한 것들을 공부하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공부하고 오셨기 때문에 치수가 어느 정도 된다라는 걸 알고 오세요. 그러면 이제 그걸 인정하시고 치수를 알고 들어오시니까 예를 들면 10평 정도 되는 규모를 지금 우리가 만드는 방법대로 하면 3.4에 10m이지만 그렇지만 공간이 이렇게 세장하잖아요. 그렇죠. 가로하고 세로에 보면 이렇게 장방형의 주택이 나오겠죠. 그런데 그냥 일반적인 주택에서는 그거를 6.4에 5m로 바꿔도 그러니까 정사각형 모듈이 비슷하게 나오죠. 6.8에 방해 개념이니까 6.8에 5m 정도를 바꾸면 같은 면적이지만 공간의 쓰임새가 달라지잖아요. 많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이렇게 요구하면 모듈이 2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러면 연결 부위의 처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려워지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6m에 5m 모듈로 만약에 같은 면적을 만들었어요. 같은 10평이라도 5, 6, 30이니까. 근데 이게 지금 운반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트럭에 못 실으니까 안 되지. 중간을 잘라야 되니까 그런 문제들 때문에 자연스럽게 장방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제가 이제
경제적인 모듈이라고 말씀드린 거고. 경제성 모듈, 경제적 모듈. 그래서 그런 게 아닌 경우는 잘라 갖고 가서 현장에서 조립하고 마감만 현장에서 해요. 그래도 큰 문제는 없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한 번에 이렇게 쉽게 가서 본인들도 쓰기를 바라시고. 공사 기간도 궁금할 거예요. 설계 기간 안에 공사 기간이 얼마큼 되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돈을 투자를 해야 되는 건데 그렇죠. 시공자를 잘못 만나면 건축주분들이 정말 고생 많이 하시거든요. 당연하죠. 돈이 묶이는 거예요. 네. 이제 짧다는 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 짧은 게 얼마나 어느 정도냐 이거잖아요. 이제 짧아지는 이유부터 내가 한번 맞춰볼까? 한 일주일? 아니, 어떻게 이렇게 아유 못 올렸을 텐데. 아니, 딱 준비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자, 짧아지는 이유는 이제 동시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공정은 똑같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온사이트, 그러니까 대지를 중심으로 하는 거는 순서를 기다려야 돼요. 기초공사하는 동안에 다른 공사 못하고. 그러니까 공정 자체가 그렇죠. 이해됐어요. 예를 들어서 땅덩어리가 있는데 이건 공장에서 생산하니까 이게 올라가기 전에, 그러니까 여기 운반대에서 짓기 전에 동시에 작업하는 거죠. 동시에 땅에 대한 공사를 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근데 일반 공사는 땅이 다 다져진 다음부터 또 집을 지어야 되니까 공정의 단계별 공정이 발생을 하는데 여기 공장에 생산하니까 동시성이 생기네요. 실제로 10평 정도 만들면 우리가 자재가 다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면 2주 정도 끝내요. 그러니까 자재가 준비가 돼 있다면 보름 만에 집을 이제 완성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부자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자재 발주하고 또 뭐 그거 들어오기 기다리고 이렇게 하면 그런 공정 간의 인터벌이 어쩔 수 없이 생기거든요. 공정 간의 인터벌. 그럼 최대 한 달 이내는 가능하나요? 만약에 스타트가 된다면? 그럼 한 달 정도면 만들어지고요. 정상적으로 되면. 그럼 한 달 정도면 나쁜 공사 기간은 아닌데요? 실제로 건축행위 전체를 놓고 보면 한 3개월 정도는 최소 걸려요. 설계부터 그렇죠. 시공까지. 오케이. 사용 승인까지 한 3개월 정도 혹은 그 이상 걸려요.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도 많아. 예를 들면 설계 기간이 길어졌어. 인허가 기간 동안에 때문에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특히 난방 비용에 대한 고민이 설계에 들어갈 때 굉장히 큰 고민입니다. 실질적으로 얼마 정도 사용료가 나오는지 아니면 난방비? 난방비 그거 계산돼요? 실질적으로 너무 내가 살아보진 않아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지금 모듈러 주택을 할 경우에는 바닥을 난방을 그러니까 단열을 다 해. 그러니까 사면이 다 단열재로 쌓여 있죠. 그래서 실제로 단열 두께만 법적인 것을 지키면 상당 부분 비용이 줄 수밖에 없고 효율이 비교적 좋아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개략적인 건축주와의 만남, 땅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모듈 주택에 대한 인식을 이야기를 했는데 다음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하 소장님의 고민을 한번 기술적인 방법들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런 것들을 설계상에 어떤 나타나는 약간 노하우나 그런 거 다 밝힐 수 있죠? 어디까지? 아니 뭐 어디까지 여기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 이해할 수 있는 정도까지 뭐 공사비도 내역 정도가 어느 정도 다 공개해서 다 밝힐 실제 집을 짓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궁금증이라는 게 가급적이면 제대로 돈을 투자해서 정말 좋은 집을 짓고 싶은 게 누구나 가지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궁금증을 좀 풀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또 갖고자 합니다. 오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